믿기 힘든 생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참혹한 화염이 뒤덮은 다중 충돌 현장에서 모든 차량이 전소했지만 불가능한 기적처럼 한 가족만이 화염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한국 차는 안전하지 않아요라며 미국 차만 고집하던 캐나다 베테랑 소방관 앞에서 펼쳐진 충격적 진실. 그녀의 신념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녀가 입을 열자 전 세계 방송국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수천 명의 소방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체 그 고속도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불길 속에서 드러난 한국에 대한 충격적 진실,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사 해밀턴입니다. 18년 동안 토론토에서 소방관으로 일해왔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을 따르고 있었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제 딸 제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7시까지 소방서에 도착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았어요. 42번 소방서로 걸어 들어가는데 서늘한 아침 공기가 얼굴에 기분 좋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커피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제 파트너 케빈은 이미 도착해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케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안녕, 엘리사. 오늘도 사람들 목숨 구할 준비됐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사물함으로 향했어요. 사물함 안에는 제니의 사진과 매주 닦아두는 소방관 배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18년간 화재와 싸우면서 최고의 장비만 믿게 됐어요. 미국산이나 영국산 장비는 절대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죠. 케빈이 산소통을 점검하며 물었어요. 마이크가 한국 차 중 하나를 샀다는 소식 들었어? 고개를 저었죠. 그 싼 것들. 난 믿지 않을 거야. 작고 오래가지도 않잖아. 항상 그렇게 믿어왔어요. 서양 제품은 튼튼하고 믿을 수 있고 아시아 제품, 특히 한국산은 그저 싼 복제품일 뿐이라고요. 세상을 보는 제 관점은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조용했어요.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소방차를 청소하고 비상훈련을 연습하고 있었죠. 오후 2시 17분에 경보가 울릴 때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여러 대 차량 관련, 화재 발생, 디스패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기둥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 장비를 잡는 동안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매일 훈련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서 도망칠 때 저는 위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저예요. 사이렌을 울리며 거리를 질주하고 있었어요.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도 하늘로 치솟는 검은 연기가 보였습니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죠. 5대의 차가 고속도로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2대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보호복을 입고 있는데도 열기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불타는 차량에 집중하세요. 팀원들에게 외쳤어요. 안에 갇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차로 달려갔습니다.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등줄기로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케빈과 저는 의식 없는 남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즉시 그를 데려갔어요. 두 번째 차는 더 심각했습니다. 훨씬 더 심각했죠. 불이 거의 차량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시도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케빈이 제 팔을 잡고 가리켰습니다. 엘리사 봐. 사람들이 저 차에서 걸어 나오고 있어. 돌아보니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짙은 연기와 불길 속에서 3명이 나타났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7살쯤 되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들의 차는 불길에 둘러싸여 있었는데도 스스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차 문은 열려 있었고 연기로 검게 그을렸음에도 차량의 형태는 대부분 온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두를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다시 그 차를 살펴보러 갔어요. 외부는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가족이 앉아있던 내부 공간은 거의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차들은 이미 금속 뼈대만 남아있는 상태였죠. 이게 무슨 차지? 케빈에게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차야 한국차라고. 그 차량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18년 동안 한 가지를 믿어왔는데 지금 내 눈앞에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불타는 한국 차에서 걸어 나오는 그 가족의 모습이 보였죠. 그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꺼지지 않는 영화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방서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아마도 그 차는 불이 제대로 닿지 않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항상 믿어온 것과 일치하는 설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케빈이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케빈이 물었죠. 아직도 어제 일 생각하고 있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18년 동안 믿어온 것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가 구조한 가족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리처드, 어머니는 사라, 그리고 아들은 노엘이라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노엘이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였죠. 의사들은 그렇게 무서운 경험 속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교대 근무가 끝난 후 학교에서 딸 제니를 데리러 갔어요. 오랫동안 타온 미국산 SUV를 몰고 집으로 향하면서 그 크기와 튼튼함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제니가 잠든 후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긴장되고 있었죠. 마치 뭔가 잘못된 일을 하려는 것처럼요. 마침내 타이핑했어요. 한국차 안전성 평가. 찾은 내용에 놀라고 말았어요. 이 차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최고 안전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화재 방지 충돌 테스트 승객 생존율.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서양차에 싼 복제품이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더 나았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생 믿어온 것에 대해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죠. 사흘 후 모든 것을 바꾼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국 자동차 회사의 기술센터에서 온 거였어요. 그들은 제가 구조했던 가족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에 대해 들었다고 했죠. 그들은 저와 가족을 시설에 초대했습니다. 첫 반응은 거절하는 거였어요.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제니가 제가 이메일을 읽는 모습을 봤죠. 제니가 제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엄마, 그게 뭐야? 초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니가 신나서 말했죠. 가야지. 엄마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라고 말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었죠. 그리고 내 조언을 스스로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본보기가 될까요? 다음 주 제니와 저는 기술센터로 향했습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유리벽으로 된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안에서 지수박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로 지적인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녀는 자신들의 차를 팔려고 하거나 최고라고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충돌 테스트 비디오를 보여주고 안전 기능을 설명하며 디자인 뒤에 숨은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니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설명할 때 제 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는지 눈에 띄었어요. 그건 제가 구조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 즉 존중과 배려를 담아 말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엔진과 승객 공간 사이의 방화벽을 보여주는 절단 모델을 보면서 지수가 말했어요.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과 일상적인 순간들이 담기는 공간이죠. 그 말이 저를 강하게 울렸어요. 그건 제가 내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공간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테스트와 디자인들을 보며 시설을 돌아다니는 동안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시간 동안 틀렸다면 어떨까? 처음으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술센터를 방문한 후에도 배운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고속도로 사고 때 찍었던 열화상 카메라 영상을 가져왔죠. 점심시간에 소방서 컴퓨터에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은 충격적이었어요. 5대의 차량이 화면 속에서 밝은 주황색과 노란색 불꽃에 둘러싸여 있었죠. 하지만 한 대의 차, 바로 그 한국차는 중심부가 파랑과 초록색이었습니다. 이건 주변은 모두 타고 있는데 내부는 차가운 상태로 유지됐다는 뜻이었어요. 그 증거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색깔로 거기 나타나 있었습니다. 젊은 소방관 중 한 명인 마이크가 물었어요. 뭘 보고 있어? 영상을 보여주며 기술센터에서 배운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마이크는 관심을 보였지만 다른 소방관들이 합류했을 때는 모두가 내 새로운 생각에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나보다 더 오래 소방관으로 일해온 빌이 말했죠. 운 좋은 한 대의 차가 뭔가를 증명하진 않아. 난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 차를 선택할 거야. 그의 말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었지만 이해했어요. 일주일 전까지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변화는 어려운 법이죠. 특히 오랫동안 믿어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날 밤 열화상 카메라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하기로 결심했어요.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아마 몇몇 소방관들이 유용하게 여길까 싶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아침이 되자 영상은 수천 번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에는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뉴스 리포터들이 그날 제가 본 것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BBC, CNN, 심지어 한국 TV 방송국까지 저에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히 규칙을 따르는 저 엘리사 해밀턴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첫 인터뷰는 무서웠죠. 밝은 조명과 카메라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고에 대해 질문받자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본 것, 열화상 카메라가 보여준 것, 그리고 그 후에 배운 것들을 말이죠. 소방관으로 18년 동안 일하면서 저런 식으로 승객을 보호하는 차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건 제가 안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죠.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 세계 소방관들의 이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화재 속에서 한국 차가 예상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빌처럼 여전히 그게 사실일 리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러시아 시베리아 근처에서 또 다른 다중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죠. 중국 차에 타고 있던 한 가족,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5살 된 딸이 차에 불이 붙은 지 90초 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90초라니요. 차에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불이 그렇게 빠르게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거였어요. 두 사고의 대비는 너무나 커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족은 다치지 않고 걸어 나왔고 다른 가족은 기회조차 없었어요. 우리 사고에서 살아남은 리처드의 가족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죠. 전화해서 우리 집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제니는 자기 또래인 노엘을 만나게 되어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노엘이 사색적인 눈빛을 가진 조용한 소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가 심장질환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의 생존은 더욱 놀라웠죠. 저녁 식사 중에 왜 하필 그 차를 선택했는지 리처드에게 물었어요. 리처드의 아내인 사라가 대신 대답했죠. 그녀의 눈빛이 단호하게 제 눈을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조심스럽게 자르며 말했어요. 우리를 구한 건 운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죠. 그 차를 사기 전에 몇 달 동안 조사했어요. 특별히 노엘을 보호하기 위해 그 차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운이 아닌 선택. 우연이 아닌 정보와 결정이었던 거죠. 저녁 식사 후 리처드의 가족이 집에 돌아간 뒤 CNN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캐나다에서 있었던 사고와 시베리아에서 있었던 사고를 비교하려는 거였습니다. 답장을 쓰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예전에 엘리사라면 거절했을 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생각을 자기 안에 간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엘리사는 이제 없었죠. 예스라고 타이핑하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선을 넘어서고 있었죠. 새로운 이해를 향한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제가 하려는 말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조차도요.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건 싸울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CNN 다큐멘터리 촬영 날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사고가 났던 바로 그 고속도로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되고 평범한 차들이 다니고 있었죠.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불길과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카메라 팀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작은 마이크를 제 옷깃에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 적이 없었거든요. 소방관으로서 저는 팀의 일원으로 일했죠. 우리는 칭찬이나 명성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혼자서 목소리를 내야 했죠. 감독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날 본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말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 불길의 열기, 불타는 차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서두름, 그리고 그 가족이 자신들의 차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 같은 순간까지 설명했죠. 고속도로의 여러 지점을 가리키는 저를 카메라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 차는 여기 있었어요. 예상보다 안정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두 번째는 저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차는 모든 것의 정중앙, 불길에 둘러싸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왔어요. 감독이 이 경험이 제 생각을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수천, 어쩌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걸 볼 거예요. 일부는 저에게 동의할 테고 다른 이들은 제가 틀렸다고 생각할 거였죠. 밝은 햇살 아래 서서 공개적으로 제 실수를 인정할 만큼 용감한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18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서양 차량이 항상 우수하다고 믿어왔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증거가 제 생각을 바꿨어요. 이건 차가 어디서 왔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명을 보호하도록 설계됐느냐의 문제죠. 이 말을 하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걸 소리내어 말하니 뭔가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기술센터에서 촬영을 했어요. 지수가 서로 다른 차량 디자인을 나란히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어떤 재료는 빨리 타고 다른 것들은 불에 잘 견디는지, 어떤 차량 구조는 열에 무너지고 다른 것들은 더 오래 견디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덧붙여 말했어요. 화재에서는 매분이 중요해요. 2분과 5분의 보호시간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감독이 시베리아 사고 영상을 보여줬어요. 탄 채로 남아있는 중국 차량의 모습은 보기 끔찍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가족은 불길이 그들에게 도달하기까지 단 90초밖에 없었다고 해요. 2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죠. 반면에 리처드의 가족은 차량에서 나오기 전까지 거의 7분이나 있었습니다. 그 추가 5분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촬영이 끝났을 때 지쳤지만 왠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진실이 말해졌으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어요. 집에서 제니와 함께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긴장하고 있었죠. 제니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용감해 보여요. 쇼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동료 소방관들, 친구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제 번호를 찾아냈죠. 어떤 이들은 소신 있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다음 날 아침에 왔어요. 국제소방관협회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현대 차량 안전 기능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길 원했어요. 소방관으로서의 지식과 이런 안전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경험이 우리 도시를 넘어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구조대원들에게 여러 차량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가르침으로써 사고 대응 방식을 개선할 수 있을 거였죠. 그날 저녁 결정을 내렸어요. 자동차 판매점으로 운전해 가서 18년 동안 타고 다녔던 미국산 SUV를 바꿨습니다. 그 자리에 리처드의 가족을 구했던 똑같은 한국 모델을 샀어요. 새 차로 학교에서 제니를 데리러 갔을 때 그 아이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죠. 엄마, 새 차 샀어요? 그 사고에서 본 것과 같은 종류예요? 부드러운 핸들을 손 아래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은 더 나은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생각들을 놓아줄 필요가 있어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이상하게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제 시련, 즉 공개적으로 제 편견과 마주하는 일은 예상치 못한 보상을 가져왔습니다. 한정된 사고방식에서의 자유였죠. 이제 저는 단지 다른 종류의 차주인이 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제 새 차는 소방서에서 모두의 시선을 끌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평소 자리에 주차하자 여러 동료들이 차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케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해냈구나. 한국 차를 샀네. 고개를 끄덕였는데 자랑스러우면서도 약간 긴장되고 있었죠. 이건 그냥 새 차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죠. 모두가 이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 나중에 휴게실에서 수군거림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소방관들은 지지해줬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뭔가를 배신한 것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저의 멘토였던 빌은 아침 브리핑 동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이 상황에 대해 뭔가 해보기로 했어요. 소방서장에게 현대 차량 안전 기능에 대한 특별 훈련 세션을 이끌어도 되는지 물었죠. 그는 제가 배운 것이 궁금했는지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훈련실에 도표와 사진들을 설치했어요. 모두가 모였을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18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해왔어요. 그 시간 동안 자동차는 많이 변했죠. 오늘은 이런 변화들에 대해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하고 싶어요. 이것들을 이해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1시간 동안 다양한 차들이 불에 타는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먼저 타는지, 사람들이 여러 모델에서 탈출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 설명했죠. 국가나 브랜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저 안전에 관한 사실들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귀에 깊게 듣고 있었어요. 좋은 질문들도 많이 했죠. 심지어 빌도 마지막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그가 제게 다가왔어요. 조용히 말했죠. 난 여전히 미국 차를 선호해. 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준 건 이해가 돼. 좋은 정보야. 빌에게서 나온 말이라 이건 큰 칭찬이었어요. 집에 가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토론토 주변의 다른 소방서에서도 더 많은 훈련 세션을 이끌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곧 다른 도시의 소방서들도 그들의 팀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저를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초대가 왔어요.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 소방관 컨퍼런스에서 차량 안전과 구조 기술에 대한 연설을 해달라는 거였죠. 제가 전 세계 소방관들에게 연설을 한다니. 컨퍼런스 당일 무대 뒤에서 가슴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홀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2,000명이 넘는 소방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 일이 있었던 날로부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불리자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죠. 밝은 조명 때문에 관객을 보기 어려웠지만 그들의 관심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냥 소방관 엘리사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지식을 공유할 사람이 된 거였죠. 그들에게 말했어요. 저의 이야기는 제가 틀렸던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바꿀 만큼 용감했을 때 배웠던 것으로 이어지죠. 20분 동안 다양한 차량이 불에 붙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했어요. 열화상 이미지를 보여주고 현대 안전 시스템을 설명하며 구조 작업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사실이 다른 것을 말해줄 때도 오래된 믿음을 고수하는 위험에 대해 말했어요.
끈 무렵에 말했죠. 우리의 일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후에 박수는 크고 길었어요. 많은 소방관들이 다가와 자신들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 여정에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이메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가족으로부터 온 거였어요. 그들의 아들 노엘이 방금 성공적인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했죠. 메시지에는 병원 침대에서 미소 짓고 있는 그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작은 장난감 차, 그의 목숨을 구했던 바로 그 모델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언젠가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구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진을 인쇄해서 소방서 제 사물함에 걸어두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결코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강함은 진실을 발견했을 때 변화할 만큼 용감한 것이죠. 다음 주, 우리 소방서는 또 다른 자동차 사고에 출동했어요. 연관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하는 동안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동료들이 차량 유형을 확인하고 우리가 훈련에서 논의했던 안전 기능을 찾고 있었어요. 제가 공유한 지식을 활용하고 있었죠. 그날 밤 뒷좌석에서 제니가 자고 있는 한국 차를 몰고 집으로 가면서 깊은 평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제 여정이 완전한 원을 그렸습니다. 충격적인 발견으로 시작된 것이 생명을 구하는 진실을 공유하는 사명이 된 거였죠. 때로는 우리가 싸우는 가장 중요한 불은 건물과 자동차를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때로는 실제이고 진실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래된 생각의 불이죠. 그리고 그런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조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불길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한국 기술의 힘,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래된 생각의 불을 꺼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깨진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생명을 구한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